저희 소개도 너무나 완벽하게 해주시고 루마니아 얘기도 뭐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전 이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HRNK 북한 인권위원회 취직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미국인들에게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육단체입니다. 그 전에는 약 6년 동안 개발 컨설팅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나 ADB 아니면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저쪽이랑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재밌는 나라로 아프리카 잠비아나 탄자니아나 남아공, 남아시아, 스리랑카나 그런 데로 가서 현장에서도 몇 주씩 일을 하고 상당히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냉전 시대 때 북한과 상황이 가장 비슷하던 나라는 루마니아였습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루마니아로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북에서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그 나라 말 그대로 부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흐르바츠카라 하면 어디 나라 같습니까? 흐르바츠카. 러시아. 아닙니다. 크로아티아. 여기서 남한식, 한국식 한국말로 하면 크로아티아.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 말이 들어왔으니까 북한에서 외래어를 그렇게 많이 안 받아들이죠. 외래어 대신에 그냥 조선말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세미나라 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세미나는 영어로는 세미나리죠. 이북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문 학술회의라 하죠. 네. 제가 찌르나고라라 하면 어디 나라 같습니까? 이북에서 오신 분들 아시죠? 찌르나고라. 가깝습니다. 네, 몬테네그로. 옛날 유고슬라비아에서 가던 몬테네그로. 그 나라 말로 찌르나고라라 하니까 찌르나고라. 이북에서도 그렇게 하죠. 물론 여기는 스페인이고 거기서는 에스파니아. 그래서 하여튼 루마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루마니아가 냉전 시대 때 북한과 상황이 가장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던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20년을 거기서 살다 한국에 와서 유학을 가면서 공부하면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여기서 10년 동안 살면서 10년 동안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상당히 의미 깊은 이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공산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개발 이슈, 경제개발, 한강의 기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그럼 물론 남들처럼 분명히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나 구소련처럼 분명히 김씨 일가 정권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고난의 행군 때 이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죠. 북한이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약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때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인도 쪽 상황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루마니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 부쿠레슈티 대학교, 루마니아의 수도죠. 부쿠레슈티 대학교 1학년생이었어요. 영어 영문학과 1학년생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무너진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는 외국으로부터 자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다른 젊은이들처럼 물론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는 바로 경제 개발이었고 이제는 개방됐으니까 앞으로 나를 어떻게 개발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한강의 기적에 관한 그러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급속 경제 성장에 관한 그러한 자료였는데요. 이제 제가 해외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루마니아도 북한처럼 이게 해외 여행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뭐 여권 신청하러 가면 여권 발급 신청하러 가면 무조건 망명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나라가 개방되고 나서 유학을 하기 위해 시험 쳤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쳤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루마니아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있었지만 대한민국과의 수교를 1993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교육부에서 저희 시험지를 한국대사관으로 보낸 거예요. 이 젊은이가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에세이를 썼는데 수필을 썼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새로 설립된 한국대사관에서 대사관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있었어요. 대사님도 그렇고 저를 뽑아갖고 이제는 첫째로 루마니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초청장 학생으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한국어 공부하고 학사 과정도 맞추고 학사 때 90학번이었습니다. 석사도 맞추고 석사 때는 94학번. 그래서 한 10년을 살다가 이제는 미국에 가서 Fletcher School이라고요.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1933년도에 설립된 대학원인데요. 그러니까 뭐 석사, 박사 다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통이 가장 깊은 국제관계 대학이에요. 거기서 누가 거기서 나왔냐면 윈스턴 로월 대사님 그분이 저희 이사회에 계시거든요. 북한인권위원회 이사회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여러분들 헨리 키신저 누구신지 아시죠? 네, 헨리 키신저 완전히 right hand man이었습니다. 헨리 키신저하고 국무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윈스턴 로월 대사님이 중국과의 수교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스티븐 바스워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주한 미국 대사님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북 특사, 대북 정책 특사도 하셨고 또한 작년 1월까지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 특사 하시던 로버트 킹 대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작년 9월까지쯤에 여기 한국 북한 인권 대사 하시던 이정훈 대사님도 플래처 스쿨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음모가 아니고 그냥 우연한 일치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북한 인권위원회는 2001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전에 고위 관리하던 분들, 외교관 하던 분들, 미국인들이죠.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활동이 활발하던 분들, 이게 상황을 보니까 북한이라 하면 정치, 안보, 군사 이슈에 관한 자료들이 많은데요.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고 이제는 북한의 인권 상황만 전문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HRNK,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 인권위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의 임무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너무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서와 책을 발간해왔습니다. 2001년 이후로는 약 30건의 책과 보고서를 발행해왔고 여러분들 뭐 UNCOI에 대해서 아시죠? 2013년 2월 제네바에 위치한 UN 인권이사회가 투표 없이 그 47개국의 합의로 UNCOI
그러니까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UNCOI에 누가 참여했냐면 호주의 유명한 판사 마이클 커비, 세르비아, 옛날 유고슬라비아, 또 북한에서는 습스카죠. 소니아 베제르코, 아주 유명한 인권보호 활동가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마르수키 다루스만, 그분이 그때는 UN에서 대북 인권특별보고관 하고 계셨어요. 그 전에는 대국분이 했었고 그 직책은 2004년도에 설립됐거든요. 그 전에 대국분이 하시고 현재는 아르헨티나 분이 하는 거예요. 토마스 오헤아 긴타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UNCOI는 약 20여 명의 UN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여 탈북자 약 320여 명과의 인터뷰를 하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약 240명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약 80명 정도는 청문회식으로 공개적으로 청문을 했습니다. 그 청문회를 어디서 했냐면 서울에서도 했고 동경에서도 했고 영국의 런던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 탈북하신 분들도 나와서 증언하시고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전문가들도 같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저희들의 단체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그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UNCOI 보고서를 마무리시키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2001년도 이후로는 인권단체로서 처음으로 위성사진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불법 구금시설을 조사하는데요. 거기 현장으로 갈 수 없으니까 사진도 없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위성사진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성사진 분석을 이용하면서 그 위성사진을 증인들의,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과 비교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 뭐 정치공 관리소라든가 교화소라든가 다른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가 석방된 분들도 있고 거기서 간수하던 분들도 있고 북한의 구금시설을 관리하던 탈북한 고위 관리하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증인들이 많습니다. 커비 판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탈북자를 못 찾아서 더 이상 목격자를 못 찾아서 이게 320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1년밖에 없으니까 320여 명만 인터뷰를 했는데요. 1년 후에 이 보고서 발행하기 직전에 저희들은 특히 위성 사진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데 많이 도와줬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결국 2014년 2월 달에 UNCOI가 그 보고서를 제네바에 있는 인권이사회에다 제출한 것입니다. 그 UN 보고서죠. 그 UN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특히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나 다른 불법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가 너무나 사악한 인권요인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그 북한 정권이 지금 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한 거 아닙니다. 북한이 그대로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UN에서 협의적 지위 얻기 위해 신청을 했었는데요. 협의적 지위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consultative status, 그러니까 NGO가 비정부 기관이 민간 단체가 UN에 가서 인정을 받아갖고 UN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기 UN에 가입한 국가들하고 함께
그래서 이제는 그 지위를 얻었고요. 그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나 다른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는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료도 거기다 투입시키고 증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이드 이벤트, 행사를 거기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UN에서.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저희들이 직접 HRNK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는 저희들의 출입증을 발급시킬 수가 있습니다. 몇 명까지 1년에 그 전에 다른 단체에다 부탁을 했었고 Amnesty International이나 Human Rights Watch나 그런 데다 부탁을 했는데요. 이제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있고,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쿠바나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 엄청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죠. 저항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미국의 UN 대사 니키 헤일리 대사님 덕분에 이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의 역할이 훨씬 더 활발해질 거라고 약속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목표가 좀 로마니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루마니아는 냉전 시대 때 북한과의 상황이 가장 비슷하던 나라였어요. 제가 이게 비디오 촬영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갖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 하여튼 루마니아 독재자에 있던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1965년도에 루마니아 공산당 서기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 거죠. 차우셰스쿠가 1918년에 태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1965년도에 루마니아 지도자가 됐을 때 젊은 지도자고 미래가 좀 밝아 보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 독재를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반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경우들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좀 대규모의 사건들. 1956년도에 헝가리 마자르 부다페스트에서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한 1968년도에 프라하의 봄이 있었죠.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이제는 독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소련이 그 현상을 너무나 두려워해갖고 군대 출동시키고 다른 바르샤와 조약기구 모든 동맹국들이 군대를 낙하산하고 장갑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예외는 단 하나였습니다. 루마니아. 차우셰스쿠가 어이구 형제들끼리 그러면 안 된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는데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부카레스트 시내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차우셰스쿠가 구소련의 붉은 공산주의 제국이던 구소련의 침략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미국에서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차우셰스쿠가 인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이제는 차우셰스쿠가 서양에서 이미지가 너무 좋아갖고 이제는 서양으로부터 서유럽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부터 투자도 받고 노하우도 받고 이제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산권 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공산권 나라를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미국 대통령이 공산권 나라를 방문할 때 바로 닉슨 대통령이 루마니아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차우셰스쿠도 백악관에 한 2번 정도 갔었고요. 미국 방문을 했고 조금만 있으면 정은이도 백악관까지 방문하지도 모르죠. 그러면 제가 길가에 나가서 시위를 하겠습니다. 연극을 그만두고 정말이에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기가 너무나 좋았는데 루마니아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최소한 이게 미술가들이 소설가들이 이게 좀 자유로이 글 쓰고 하여튼 작품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무슨 사회주의 사회주의 계몽주의 같은 시대가 열릴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60년대 말에. 하지만 1971년도에 차우셰스쿠가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한 거예요. 김일성을 만나갖고 아주 가까운 우정을 맺었고 그 아주 가까운 우정을 맺으면서 루마니아 독재자이던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북한식 주체사상, 북한식 신격화, 북한식 독재자 개인 숭배 거기에 첫눈에 반한 나머지 루마니아를 북한과 비슷한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분들을 좀 잘 알았었습니다. 저분 한번 보시면은 저기 통역하는 분들이거든요. 여기 루마니아 분인데요. 저기 우리안 대사님이라고 김일성대에서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6.25전이 끝나자마자 동구권이나 구소련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왔었죠. 북한으로.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그렇게 고립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학생들하고 학교 같이 다니고 연애도 하고 상상도 못하죠. 이제는 사실 60년대로부터 하여튼 그분이 차우셰스쿠하고 김일성이 만날 때 통역을 했었어요. 조소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셔갖고 근데 그분이 루마니아와 대한민국이 수교를 한 다음에 이제는 처음으로 첫째 주한 루마니아 대사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우리안 대사님이 저희 첫째 한국어 선생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사님이 할 일이 없으셔갖고 여기 루마니아 사람들 5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님, 사모님, 저하고 또 저 독일 약품 회사 바이엘 여기 주한 소장의 부인이 루마니아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한국 축구팀 골키퍼였어요. 루마니아 골키퍼였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아니 또다시 대사님이랑 저녁을 하느냐?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2번이나 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차우셰스쿠하고 김일성 사이에 있었으니까 통역을 하면서 차우셰스쿠가 물론 사냥을 상당히 많이 좋아했고 사냥을 엄청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건 술을 너무 많이 하거나 담배도 안 피우고 다른 건 없었어요. 사실 차우셰스쿠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사냥하고 이렇게 많은 군중들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연설하는 거였습니다. 연설이 너무나 지루하고 거의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거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지루해갖고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 다 굶어 죽는데 나라가 나의 미래는 너무 밝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지만 차우셰스쿠가 제3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제3세계를 다 돌아다녔는데 나름대로 다들 신격화가 있었습니다. 리비아의 가다피도 있었고 저기 부르키나파소의 토마스 상카라 대통령도 있었고 또 잠비아의 데이비드 케네스 카운다도 있었고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도 있었고 나름대로 다들 그거 하려고 그랬지만 정말로 이분의 말로는 정말로 이거 한 신격화 그거 한 수십만 명 모여갖고 시위하는데 완벽하게 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 모델에 그렇게 첫눈에 반해갖고 루마니아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할 때 쓰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이북에 가서 거기 북한 가수가 루마니아 민속 노래를 너무나 완벽한 발음으로 하는 거 보고 차우셰스쿠 표정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러한 차우셰스쿠의 행복한 모습을 저는 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루마니아에도 화면을 보시면은 거기는 8월 23일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건국은
1944년 8월 23일로 인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기 아리란 대축전처럼 운동장에서 북한처럼 그런 것도 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사실 루마니아라 하면 물론 루마니아는 라틴 계통입니다. 언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스위스의 로만쇼. 그래서 루마니아하고 프랑스 말을 하니까 스페인어도 거기 남미에 가서 한 며칠만 들으면 거의 90%까지 알아들을 수 있고 포르투갈어도 아마 한 7, 80% 정도. 루마니아가 로마 제국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상 루마니아가 로마 지방이 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더 이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루마니아 사람들은 라틴 계통이고 이게 민족성도 좀 다르지만 북한이나 한국과의 비슷한 점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주변에 둘러싼 강대국들한테 침략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이념들도 있고 한국에 한 있죠. 한이 맺혔다가 할 때 루마니아에도 한과 너무나 비슷한 이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참다 한 번 폭발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엔 사실 제2차 대전 이전에 구소련의 군화발에 짓밟혀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되기 전에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체코슬로바키아도 체스코슬로벤스크도 이제는 두 나라가 됐죠. 체코 공화국하고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는 제1차 대전하고 제2차 대전 사이에는 G7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세계 경제 강대국이었죠. 루마니아도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고 어느 정도였냐면 젊은 프랑스 여자들이 20년대하고 30년대 젊은 프랑스 여자들이 루마니아에 와서 돈 받고 아기를 봐줬습니다. 내니 해줬죠. 그 정도였어요. 프랑스 사람들 고용할 만큼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게 하룻밤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한 현상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라고 해서 세계 경제 강대국이라 해서 11위든 12위든 13위든 오늘 경제가 너무나 강하고 사회가 든든한 것 같지만은 한번 당하면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한번 베네수엘라 봐보십시오. 베네수엘라. 저기 발 밑에 바로 그게 석유 바다가 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그랬죠.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그렇게 됐죠. 마두로 같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쳤죠. 유고 샤베스, 마두로. 하여튼 루마니아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전에 그렇게 부유한 나라였는데 그리고 사실 60년대 후반 약 7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아마 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 북한처럼 물론 정치 탄압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게 감시 통제가 너무나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굶을 정도 아니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로 생활 필수품이나 식량이 있었는데 하지만 자우셰스쿠가 스승처럼 김일성처럼 루마니아식 주체사상을 설립하려고 그랬습니다. 뭐든지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뭐든지 국산. 수입을 하나도 안 하고 수출을 다 수출하고. 그러니까 루마니아에서 국내에서 연필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원이 없는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해외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갖고 외채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체 사상을 설교하는 위대하신 스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외체가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주체입니까? 뭡니까? 아니죠. 자우셰스코가 그냥 뭐 아예 안 낸다고 그냥 포기한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외체를 아주 빨리빨리 감내하고 완전히 주민들을 굶기고 착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재는 수입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자본재까지 그렇게 공장들을 많이 건설했는데 많이 만들었는데 자본재까지 이제는 수입 차단했으니까 뭐 루마니아 공장들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식도 맛있고 포도주도 맛있고 맥주도 맛있고 뭐든지 그렇게 부유한 나라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쌍하게 줄 서서 뭐 빵이나 우유나 계란이나 사려고 그냥 몇 시간씩 며칠씩 줄 서고 그랬었습니다. 루마니아에도 량권 발급시켜줬죠. 비슷했어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뭐 이해 가시겠죠? 또 나라가 부유했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이거 보시면 미래 커뮤니즘, tomorrow communism, 나라의 미래는 공산주의다. 이게 바로 밝은 미래였습니다. 그 당시. 뭐 아시다시피 이 금수산 대한궁전인데요. 자우셰스코가 그 건물, 그런 북한 스타일 건물에 또 너무 반해가지고 루마니아는 1977년 3월에 아주 심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사람들도 희생됐지만 자우셰스코가 그 지진 계기로 옛날 건물들을 다 없애고 불도저로 없애고 평양과 비슷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수산 대한궁전이죠. 여러분들 루마니아 가본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해람 박사님 내년에 강의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 우리는 투어하죠. 루마니아로 가서 다 같이.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보시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죠. 이 세상에서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 건물 이후로는 가장 넓은 건물입니다. 밑에도 아주 한 15층인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자우셰스코의 궁전이 돼야 되는데 자우셰스코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자우셰스코의 궁전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제 루마니아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하지만 실용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루마니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루마니아가 2004년도에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나토 정상회담은 루마니아에서 했습니다. 뭐 루마니아에서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바로 이 건물 안에서 했는데요. 제 친구가 거기 일을 맡았는데요. 너무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독재자를 위해서만 만든 건물이라 이게 뭐 무거운 것을 뭐 운반하거나 뭐 자리가 너무나 없고 복도도 뭐 알맞는 복도도 없고 화장실도 별로 없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방문하기에는 좋은 경험이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루마니아의 정신이 이렇게 커다란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는 뭐 하여튼 제국도 아니었고 남의 땅을 뭐 뺏겨서 뭐 그런 나라도 아니고 루마니아 사람들의 정신은 바로 조그만 교회들, 나무로 만든 교회들, 산 속에 있는 그러한 나무로 만든 소규모의 교회들, 루마니아 사람들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한 건물이 아니라. 하지만 자우셰스코가 이렇게 북한식 공산주의를 설립하기 위해 루마니아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하지만 루마니아와 북한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은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전체주의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주의적인 정치 체제밖에 몰랐습니다. 스탈린주의식 공산주의, 1905년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 그 전에는 조선시대, 물론
제가 지금 조선시대를 모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조선시대도 전체주의였죠. 특히 19세기는 상당히 심각했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다른 정치 체제를 체험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도 루마니아 사람들은 물론 모든 동구권 사람들이 이게 탄압과 독재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엄청난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루마니아 사람들이 특히 자우셰스쿠가 김일성의 교훈 삼아 그렇게 사악한 독재 체제를 설립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부모 세대, 특히 저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다른 정치 체제를 체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다른 정치 체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집에는 그 말씀을 드리면 또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식인 집안이라 책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책을 태워버리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그대로 프랑스 문학, 미국 문학, 영국 고전 문학 책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추억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세상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동구권 사람들처럼 루마니아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외국 라디오 방송, 미국의 목소리 아니면은 자유 유럽 방송, 이게 국유 방송을 절대로 믿지 않고 이제는 현실을 왜곡시키고 거짓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는 없고 VOA, 미국의 목소리나 도이체 벨레, 독일 방송, BBC, 영국 방송 다 루마니아 말 방송이 있었거든요. 물론 루마니아에서 살면서 자우셰스쿠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또 통제와 탄압이 이렇게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상상조차도 못하죠. 사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주변에는 다 정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자우셰스쿠까지 무너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자우셰스쿠 정권이 무너지기 2주 전, 2주나 3주 전 주 루마니아 미국 대사가 여기 미국 워싱턴 미국 국무부로 보고서를 전달했는데요. 그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자우셰스쿠 정권이 안정하다. 다른 정권들처럼 절대로 무너지진 않는다. 대사님께서 그러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루마니아 주민들에 의해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하여튼 통제와 탄압 속에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루마니아에도 악명 높았던 비밀 경찰이 있었습니다. 세코리타테라고요. 그 당시에 1989년 12월에 루마니아 인구는 2,300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구는 2,500만 명 정도 되죠. 비슷하죠. 루마니아의 악명 높았던 세코리타테가 비밀 요원들이 약 14,00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다 합치면 보위부, 보안성 다 합치면 약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훨씬 더 많죠. 루마니아에도 이웃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 조심해라. 특히 가장 친한 친구를 믿지 마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치 내용을 담은 농담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죠. 가버리는 거죠.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서로 못 믿고 이게 아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아주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다른 동구권 나라에는 그래도 반체제 인사들이 있었는데 특히 폴스카, 폴란드, 노조, 솔리다르노스치, 레 발렌사, 체코슬로바키아의 바츠라프 하벨, 루마니아에도 반체제 인사들이 몇 명 있었지만 비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통제가 그렇게 심하고 그 14,000여 명의 비밀 요원들이 들어왔는데 그 27만여 명의 요원들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북한에서. 또 루마니아에는 밀고자들이 있었죠. 당연히.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기록이 공개돼갖고 약 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300만 명에 50만 명이 독재 정권과 협조를 하고 밀고자 했다는 것은 나라의 대망신이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아시다시피 뭐 이북에서는 또 인민반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뭐 루마니아 사람들이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뭐 혁명 일으킬 생각을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서부에 디미슈아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디미슈아라라는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유고슬라비아 국경하고 헝가리 국경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하고 헝가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유고슬라비아 TV도 볼 수 있고 헝가리 TV도 볼 수 있고, 제가 유고슬라비아 TV라 하면 뭐 우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차우셰스쿠가 수입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포츠 경기까지 이게 중계방송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제가 축구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데요. 1982년 이후로는 한 경기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다 봤어요. 녹화해서라도 다 보죠. 근데 안 해주니까 남부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북한에서 야기 안테나라 하죠. 야기 안테나. 그러니까 우리가 선망으로 만든 안테나로 불가리아 TV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동쪽에서는 소련 TV 보려고 그렇고, 서쪽에서는 뭐 헝가리와 이것은 더 좋은 거 없으니까 아직까지 불가리아 토요일 날 밤에 보여주는 불가리아 액션 영화 기억나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또 루마니아 액션 영화를 아실 거예요. 저기 바라이판 깨끗한 손으로 몰도반 형사, 저기 니콜라이스쿠 감독이 저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정치 생활을 아주 활발하게 했어요. 국회의원도 오랫동안 했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하여튼 디미슈아라는 도시에서 외국 방송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또 독일에서 독일계 루마니아인을 만나셨다고 하셨지만 또 서독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독일계 사람들이 좀 많고 뭐 루마니아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루마니아도 이제는 소비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가게들이 텅텅 비어갖고 뭐 밀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도 북한처럼 암시장, 장마당, 뭐 농민시장이 발달되어 갖고 이게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들어오면, 밀수입이 들어오면 다 유고슬라비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신의주처럼 단동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처럼 디미슈아라도 그러한 밀수입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 운동화, 미국 청바지, 커피가 없었어요. 서양 주류, 뭐 위스키라 하면 위스키 한 병이라 하면 뭐 금과 같은 그러한 가치죠. 뭐 외국 담배, 외제 담배. 그래서 그 디미슈아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어느 정도로 개방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물론 사악한 독재 국가이지만.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목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북한처럼 루마니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냥 헌법상 보장을 하는데, 물론 교회 갔다고 체포하지 않고, 루마니아 사람들도 한 약 1700여 년 전부터 그리스도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거기는 80%는 히랍 정교회, 나머지는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도 몇 명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를 집에서 쫓겨내느라고 경찰을 보냈어요. 그 목사님의 집으로. 그래서 신자들이 그 집 주변에 모여갖고 시위하기 시작하고 전투경찰 보내고 한바탕 붙고 싸우게 되고, 그게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훨씬 더 큰 시위로 변하고 뭐 시내가 다 터지고, 그래서 이제는 전투경찰하고 군인들도 출동시키고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무고한 주민들, 무고한 민간인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약 60명 정도 죽였는데요. 이게 시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증거를 없애기 위해
냉동차에 실어갖고 수도로 부커레스트로 보내서 태워갖고 화장해갖고 채를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러한 소식을 외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루마니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빨간 선이다. 이거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착취하고 자기네 신격화하고 자기네 가족을 위해 모든 차원을 갖다 쓰고 이제는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총을 쏴 죽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대규모의 반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우셰스쿠가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나이도 좀 있고 71세였거든요. 서양 나이로는 그때는. 그리고 당뇨가 너무 심해갖고 부인이 엘레나가 차우셰스쿠보다 엘레나가 더 사악했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엘레나가 이제는 독재자가 이게 정보국에 보고서를 맨날 받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정보, 국내 정보. 해외에서는 난리 났었죠. 불가리아, 이집트, 폴란드, 야루젤스키 모두 다 그 정권들이 다 무너지고 민주화 되려고 그렇고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뭐 몇 시간씩 며칠씩 줄 서서 휴지나 생활 필수품이나 뭐 부족한 뭐 휴지, 치약, 비누, 뭐 영양권도 있으니까 뭐 한 달에 계란 5개, 고기 200g 그 정도로 나왔었어요. 그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근데 부인이 이제는 심한 당뇨에 걸리고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말라. 좋은 소식만 전달해 달라. 그래서 차우셰스쿠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파악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외로 나간 겁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북한과 관계가 아주 가까운 중동 나라. 이란, 그렇습니다. 차우셰스쿠의 마지막 해외 방문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부인이 주도권을 잡아갖고 디미슈아라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난리치고 차우셰스쿠가 오니까 이제 온 나라 폭발하려고 그러는데요. 주변에 누가 대통령 각하 1968년도처럼 그때 대통령 각각해서 소련을 반대하셨을 때처럼 이번에도 이게 외부 세력들이 우리들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때처럼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이게 연설을 하시고 우리 모두 다 대통령 각각 또 다시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반역자들 다 없애고. 그래서 차우셰스쿠가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거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영상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갑자기 원래는 차우셰스쿠를 찬양하는 구호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차우셰스쿠를 반대하는, 비판하는 그런 구호를 부르기 시작하고 차우셰스쿠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밤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고 노동자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전투경찰, 비밀요원들, 군인들 또다시 주민들을 많이 죽였어요. 제가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도로에 묻힌 피를 호주로 씻는 거 있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국방부 장관이 자살한 겁니다. 자살한 것인지 밀레 장군이라고 자살한 것인지 누가 암살을 한 것인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다음 장군이 이제는 국방부 장관이 되었는데 차우셰스쿠가 명령한 거는 장갑 부대를 출동시켜서 모두 다 죽여라. 모두 다 그 수만 명을. 그 장군이 군인들 보고 그냥 부대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그 명령을 할 수 있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5분 만에 죽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마다 친척들 몇 명 있고 친구들 몇십 명이나 있고 그게 끝이 없었어요. 그 완전히 나라가 내전에 빠져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우셰스쿠하고 아내인 엘레나가 아주 급하게 헬기를 타갖고 헬기가 저기 궁전 위에다 착륙해갖고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저기 또 조종사가 헬기를 이륙시키고 차우셰스쿠하고 아내와 함께 또 경호원 한 명과 함께 내려서 이게 히치하이킹 하는 거죠. 도로에서. 그래서 차가 서가지고 태워주고 결국 군인들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1989년 12월 25일 군사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할 때 이게 총선 AK-47을 총선 군인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2명은 낙하산 부대, 1명은 육군. 그 낙하산 부대 2명 중에 1명이 제 친구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거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어려운 일들 겪어갖고 자신을 터미네이터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그 당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합법적인 재판이 아니었지만 사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일으키려면 제거 지도자를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루마니아도 그랬고 지금 터키 몇 년 전에 터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DB 그런 거 다 제대로 했지만 휴대폰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에르도간 대통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명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이게 새로운 사회를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독재 국가였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범죄로 시작돼서는 안 되죠. 이렇게 노인들 희생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길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차우셰스쿠 부부가 저형 당한 다음에 며칠만 싸우다가 이제는 그쳤습니다. 만약에 저형시키지 않았다면 루마니아 사람들은 수만 명이 희생되고 나라가 내전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질 수가 있었을 텐데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마니아의 교훈을 보면 제가 완전 루마니아 혁명의 상징이 되었죠. 저기 프랑스의 가브로시처럼 발작 소설에서 나온 가브로시처럼 하여튼 제가 루마니아의 교훈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영원한 독재가 없습니다. 차우셰스쿠의 독재도 그렇게 탄압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고 독재자와 그의 아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고 그래서 역시 루마니아의 교훈을 보면 독재가 영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독재가 심하면 심할수록 전환기와 변화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에서는 한 1970년대 초로부터 경제개혁을 어느 정도로 실험해봤습니다마는 루마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격면제라 하죠. 자격면제. 공민권 면제. 그러니까 그 전에 고위 관리하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공무원 되지 못하게 아니면 국회에 출마 나가지 못하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전환기에 대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그 전에 고위 간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냐? 그 사람들은 팔도 넓고 돈도 있고 해외 가본 적이 있고 인맥이 그만큼 좋은데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구소련 다 그랬죠. 이게 꼭 안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안 좋은 현상이 아니지만은 이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루마니아가 몇 주 전에 다녀왔어요. 저기 와이프는 여기 한국 사람이거든요. 지금 미국 시민권이지만 저희들의 딸들하고
루마니아를 갔다 왔는데 14살, 18살 올해 대학교 갑니다. 루마니아를 갔다 왔는데요. 약 3주 반 동안 나라가 아주 좋죠. 음식도 맛있고 뭐 볼만한 볼거리도 많고 사람들도 좋고 아주 좋아요. 뭐 30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난 발전을 해왔고 이제는 유럽연합에 2007년 1월 1일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토에도 가입을 했고 물론 아직까지는 그 전에 탄압이 그렇게 심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럽연합 나라들 중에서는 GDP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8년, 1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한국에서도 못 보시고 미국에서도 못 봅니다만은 다치아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 아시죠? 뭐 프랑스의 특허를 받아 프랑스의 르노하고 차우셰스쿠 시대 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인기가 워낙 좋았을 때 프랑스 직접 투자를 받아갖고 다치아 자동차를 생산했는데요. 뭐 다치아 자동차 뭐 문제 걸리고 1990년대 제가 그분을 보여드렸죠. 오리안테 사님. 그분 통해서 이제는 한국 대기업이 처음으로 루마니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대기업이 전환기에 루마니아에 대규모로 진출한 것이 바로 한국의 대우였어요. 그러니까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루마니아에서 너무나 잘 돼가고 있었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문에 뭐 대우도 엄청난 문제 걸렸고 거기 로데 대우자동차도 문제 걸렸는데 결국 또다시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프랑스의 르노 투자를 받아서 지금 다치아 자동차는 너무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SUV를 만드는데요. SUV를 만드는데 기본이 다 있는 차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갖고 남미 가보시면 남미에 너무나 많고 유럽에도 많고 아프리카에도 많고 하여튼 농업도 너무나 잘 돼가고 나라가 참 잘하고 있다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시끄럽고 부정부패가 아직까지 심각하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전환기 겪었기 때문에 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확실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 경제보다는 이게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가 훨씬 낫죠. 공산주의 독재, 사회주의, 사악한 공산주의 독재보다는 뭐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한 체제는 아니겠지만 훨씬 낫죠. 필요한 게 바로 교육이죠. 그렇게 탄압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교육도 많이 시켜줘야 되고 그 면에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근데 하여튼 뭐 희망이 보이던 나라가 되었죠. 물론 또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해외여행을 못했어요. 이제는 자유로이 여행 다닐 수 있으니까 이민 나온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나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많이 이민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시리아 사람들이고요. 내전 때문에. 그 다음에는 루마니아. 90년대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 여기서 노가다가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고 뭐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뭐 농사 짓고 하여튼 뭐 집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 약 10년 동안 특히 젊은 지식인들 그냥 대학교 졸업해갖고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그런 나라로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명한 젊은이들 어느 정도로 돌아오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좀 더 밝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남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물론 여러분들도 아주 젊으시지만 더 젊은 한국 친구들 앞에서 연설을 해줄 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19세기 중반이었는데요. 저기 관세 졸페하인 때 뭐 독일 사람들은 100년 동안 같은 체제 하에서 살다가 1945년도에 분단되었고 44년 후에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또다시 통일되었는데요. 물론 남북한이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었죠.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70년이지만은 그동안 다른 사상 때문에, 다른 경제, 정치, 사회 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남북한 사람들이 분단되기 전에 1000년 동안 같은 문화를 나누면서, 같은 언어를 하면서, 같은 정치 체제 하에서 살았습니다. 같이 엄청났죠. One millennium, 1000 years, 1000년 동안.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남북한의 통일하는 게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남북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남북한 사람들의 운명이지만, 이게 북한이라 하면 아직까지 12만여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관리소, 너무나 사악한 인권열인, 한국과 다른 이웃나라를 미국까지 협박하기 위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북한의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해결책이 하나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번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에서 통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고 다른 대안을 고려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전 20살이었어요. 19살, 20살이 안 됐었죠 아직. 해외에 가본 적이 없었고요. 루마니아에서만 살았었고, 이제는 시험 쳐서 그러한 기회를 받았는데요. 그 전에 루마니아 사람, 물론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루마니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유학을 한, 공부를 한 루마니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19살 젊은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대단한 일이고, 그 전에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들은 88올림픽을 근데 루마니아 TV를 통해서 본 게 아니라 불가리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방송해주지 않았어요. 88올림픽 돈을 아끼느라고. 어느 정도는 태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의 영어 영문학과 교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Don't worry about it. It's just like America. 미국과 같은 나라다. 이게 경제 발전을 많이 해온 나라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멀리에 떨어져 있는 나라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했죠. 그 젊은 나이에는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2년이라 봐야죠. 그래서 지난 28년 됐죠. 일단 28년 전이었어요. 1990년 8월 말. 그래서 한반도 이슈 학생이죠, 여전히. 상당히 재밌게 살아왔습니다. 한반도 이슈를 공부하면서,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국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2년이었다고 봐야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루마니아에서 사실은 이렇게 자체 국민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혁명이 된 게 상당히 바람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서 리비아 같은 케이스도 사실은 독재자가 꽤 오래 했지만 자기들의 국민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나라가 아무리 핵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국민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한정.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서 동독이나 이런 루마니아나 리비아처럼 스스로의 열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북한도 사실 어떤 약간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생각은 들거든요. 많은 탈북자를 냅두어 있고 옆에 중국도 있고
있고 스스로도 장마당을 통해서 암시장도 꽤 많이 발달돼 있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임계점이 어느 정도 돼야 사실은 이렇게 통일로 갈 수 있다 생각도 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인권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가 바깥 세계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바로 정보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주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이게 북한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는데요. 뭐 북한 헌법상도 권리가 많고 북한의 법을 보면 그러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저기 뭐 10대 원칙밖에 지키진 않죠. 거기서는 뭐 10대 원칙밖에 모르니까 북한법도 지키지 않고 또한 북한이 UN 가입국으로서 UN 인권 선언을 지켜야 되는데요. 절대로 지키진 않고 하여튼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조약 또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약 인준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뭐 경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병진 노선이라 하면 뭐 핵무기 만들었고 이제는 경제만 개발시키면 된다. 이게 뭐 전리마 운동이 말리마 운동이 되고 말로만 경제 개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것도 인권입니다. 이것도 다 인권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월드뱅크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첫 단계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이 IDA라고 있어요.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회의라고 하는데요. 세계은행에 속하죠. 돈을 빌려주는데요. 거의 이자 없이 아니면 너무나 낮은 이자로 이렇게 돈 갚을 기간도 너무나 이렇게 좀 오래 해줄 수 있고 하지만 조건은 어떻게 이게 자유재산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기본으로부터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부패. 북한의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특히 김씨 일가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일반 주민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지, 주민들 희생시키면서 이게 김씨 일가의 기본적인 전략적 목적이 생존이니까 생존을 위해서 희생 주민들 착취하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파견시키면서 그 이야기도 전달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물론 이제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뭐 밀수입된 뭐 USB라든가 뭐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이제 좀 어느 정도로는 뭐 한국의 뭐 한류도 알고 한국의 K-팝도 알고 뭐 한국의 드라마도 어느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이면 부족합니다. 뭐 바깥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세 가지 이야기로부터 시작돼갖고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북한 주민들만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할 때 뭐 꼭 로마니아처럼 이게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게 주민들의 나름이죠. 그게 혁명이 될 수도 있고 개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독재 체제가 영원할 수는 없고 이제는 북한의 주민들도 깨달을 때가 다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80년대 초반 루마니아 생각이 납니다.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진 지 한 9년 전, 8년 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열심히 유입해야 되는데 정보를 차단해서는 안 되고 정보를 차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한 주민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인데요. 네. 일단 루마니아 혁명 성공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까 사실은 저희도 루마니아 같은 그런 북한 주민에 의한 반공산주의 혁명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까 조선시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북한 주민 자체가 그 민주, 자유민주 그런 물결들을 한 번도 그런 사상을 접하지 못하고서 조선에다가 일제 경험하고 그러고서 지금 이제 또 그런 세습을 다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루마니아 그 인들의 그런 아까 그 광장이 가득 찬 그런 그만큼의 그 결집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한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남북한 사람들이 비슷한 같은 민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역사를 보면 맞습니다. 전체주의밖에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입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게 대안이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지적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밤에, 일주일 만에, 1년 만에, 5년 만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구권에서는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루마니아 주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지만 제가 아까 스탄코레스쿠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독재자가 무고한 주민들, 민간인들 다 죽이라고 장갑부대를 출동시켜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 따라하지 않고 군인들을 또 부대가 보낸 거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았는데 장군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쿠데타. 바로 쿠데타죠. 그게 쿠데타예요. 이게 수령님이 명령하셨는데 반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반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위에서 고위 간부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고위 간부들이 나라가 개방되고 나서 대성공했죠. 대부분 대성공. 이제는 2세대까지 자식들까지 대성공을 했고 하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루마니아도 분단되어 있지 않고 헝가리도 분단되어 있지 않고 아마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아직까지는 루마니아 교훈 삼아 루마니아 고위 간부들처럼 전환기에 대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바로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이게 뭐 성공하려면 확실한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사람들처럼 꼭 필요한 인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것도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의 고위층이 동구권의 교훈 삼아 앞으로 나가 정권이 바뀌거나 뭐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면 우리는 대성공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큰 변화가 올 날이 온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북한의 문제보다는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좌양자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 같아가지고요.
지금 이 점에 있어가지고 인권 운동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를 지금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데서 저희들이 지금 쿠데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 뭐 군사도 그렇고 확성기 방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민간이라든지 전부 여기 탈북하신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뭐 풍선도 날리고 그랬는데 그런 걸 지금 전부 다 억압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저희들이 지금 북한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상황에서 자양자로 가는 이 정부에다가 북한 인권을 갖다가 하시는 분께서 미국이라든지 저희랑 공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저희가 여기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해안을 좀 주셔서 지금 비디오 촬영도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물론 탈북하신 분들이 모두 다 용감하신 분들이고 저희들도 이게 뭐 보수파 정부이든 진보파 정부이든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탈북자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모두 다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 탈북자들이 정착한 데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캐나다이든 독일이든 거기에 정착했으면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탈북자 사회가 솔직하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약 3만 2천 명 그 정도가 되시는데요. 쿠바를 생각해 보세요. 쿠바 인구는 약 1,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하고 마이애미 주변에서 사는 쿠바 사람들이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으신 분들도 아닌데 이게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하시면 그 단체들을 보호하고 그 단체들을 지원하고 미국의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한국 정부 입장에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탈북자들의 목소리 중요하고 탈북자들을 하여튼 지원하고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그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물론 통일 모델이 있습니다. 그 통일 모델이 저쪽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한미동맹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다 언론을 보면서 왜곡된 그러한 것들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한반도의 통일을 일으키려면 대한민국 하의 통일을 원한다면 한미동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미동맹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여튼 물론 주한미군도 계속 여기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한민국 주민들이 변화를 원하신다면 투표를 하실 때 민주주의적인 수단 통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거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한미동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이 한미동맹에 반대되는 어떤 그 석탄 문제라는 어떤 그 지금 일련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라는 그 나라와 아직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을 중요시한다는 저희를 민간 단체가 많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어떻게 없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정부가 자양적인 그 방향으로 또 우리 같은 이런 단체가 일단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석탄 이슈는 대한민국은 불량 국가도 아니고 이게 책임지는 국가인데 이게 세계 무대에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나라인데요. 이게 인도적 차원이라든가 개발 이슈에 있어서도 활동이 아주 활발했고
대한민국은 평화 유지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량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뭐 UN 제재를 위반하고 뭐 불량 국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설마 그렇진 않겠죠. 예. 제가 질문을 일단 한꺼번에 받고요. 간단하게 우리 총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도 그 한 70년대 평양에서 다지아 많이 타고 운전하고 형사는 고발한다 깨끗한 선으로 영화를 통해서 몰도바니를 매우 좋아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가지 짧은 질문으로 제가 알고 싶은 문제를 질문드리겠는데 반답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차우세스코의 친위대가 차우세스코 처형되던 당시에 친위대 아시죠? 경호부대 대략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느 대략 규모요? 친위대 친위부대 예. 그래요. 14,000명. 14,000명. 예. 두 번째 질문. 네. 로마니아에 북한 관련 연거자들, 즉 북한을 이탈해서 탈출해서 사는 북한 그 이탈 주민이겠죠. 또는 연거자 가족들, 뭐 미르초유 같은 그런 여성들, 그런 분들이 대체로 공개된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한 10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루마니아에 정착을 하셔갖고 아주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네. 사실 루마니아 사람들 자체가 그게 민족성이거든요. 네. 외국에서 왔으면 받아주고 말도 빨리 배웁니다. 거기서 말도 빨리 배우고 왠지 모르지만 사람들 그렇게 사귀는데 친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금방 적응을 하시고 이게 아마 지금 다들 뭐 옆집 사람들이 루마니아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좀 다르게 생겼다는 것은 이분이 뭐 북한에서 뭐 옛날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다 그 정도죠. 네. 근데 정말로 현지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적응을 아주 잘하고 완전히 루마니아인처럼 살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하고 적응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블렌딩.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분이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요. 네. 차우세스쿠가 체포된 날부터 사형이 집행된 날까지 거리가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12월 22일 날 붙잡혀갖고 재판은 12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동안 저기 붙잡혀 있는 부대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차우셰스쿠를 아직까지 지지하던 비밀 요원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 엉망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사형시키지 않았다면 선택이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체포한 날로 처형을 그거는 북한 주민들의 나름이다. 우리는 루마니아 스타일, 저쪽은 북한 스타일. 예, 총장님. 예, 저는 방금 도착해서 총장님 강의를 다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꼭 궁금한 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3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인데 4번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2번. 그렇죠. 그렇게 된 내용인데,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과 그 정상회담을 할 때는 미국에서 거의 그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3번의 정상회담을 보면
지지를 했는데 나는 미국과 우리가 동맹 국가인지도 사실은 지금 보면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종전선언, 그다음 비핵화 뭐 다 좋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좋아하는 이 세계 인류는 없을 겁니다. 다 평화를 원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그 어떤 정책성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천지도 모르고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 수호를 깨부시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보면은 트럼프 정부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 과연 보면은 미국의 그 본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샌드위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되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만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나 정말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아시다시피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기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의 연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얼마나 좋았는지. 또 지성호 씨가 State of the Union 참여하고 저도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지만은 또 3일 있다가 또 탈북자들 8명하고 만나고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또 탈북자들 만나시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분위기는 좀 바뀌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이게 최대 압박 정책이라 하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압박을 하고 보니까 제재를 그대로 하고, 그 전 행정부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최대 경제 압박 정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과의 군사동맹,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지적하면서 중요시하면서 이게 군사적인 그러한 최대 압박 정책도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외교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외교를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왜곡된 외교가 아니라 이게 현실적인 외교, 현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 트럼프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협상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북한이 1985년도에 비핵 확산 조약 인준했는데 또 탈퇴해갖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1994년도에 제네바 협정이 있었죠. 제네바 협정도 위반하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육자회담이 있었죠. 육자회담도 위반하고 핵 개발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국제 협상에 있어서는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진 않았습니다. 이게 김씨 일가 정권의 신뢰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신뢰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모두 다 언론도 그렇고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게 탈북자들 워싱턴으로 불렀다고 해서 아니야 이거 그냥 이거 계기로 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우리는 이게 평창 올림픽을 좀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좋다. 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반카 트럼프 여기 한국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투표로 뽑힌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이게 화해를 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그러한 정상 외교를 그냥 할 수 있게끔 해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났지만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속인다고 생각하면 그게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도 영원할 수가 없고 독재 체제처럼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까지만 해도 올해 가을 11월까지만 해도 현 상황 이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로는 북한의 비핵화라 하면 큰 변화가 없으면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모두 다 그거 알고 있죠. 김씨 일가 정권의 제후의 목적은 제후의 전략적 목적은 생존이고 정권 유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정권 하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게 비핵화라 하면 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이게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재를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를 뭐 어떻게 줄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영원히로 한 인내심을 가질 수도 없고 한 내년 늦어도 내년 봄쯤에 이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전 상황으로 최대 압박이나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